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시진핑 실각설과 실각설의 중심 장유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초반부터 시진핑 실각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몇 번 이야기가 돈 적이죠. 건강 이상설부터 시작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대가 심해졌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도 붕괴론이 수없이 반복되고 제기되었지만 건재하죠. 독재 국가는 붕괴론, 실각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에서 실각이 예상된다는 설만 나올 뿐 결국에 큰 변화는 없는 게 대부분이죠. 외부에서 나돌 정도면 이미 해당 국가에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독재자에게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각설, 위기론이 현실화되는 건 거부할 수 없는 최측근의 반격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죽이거나 가두기 힘든 대적자가 있거나 무력, 힘을 이용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죠. 최측근의 반격은 가족들, 아들이나 조카, 형제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건데 그나마 최근 사례는 사우디에서 기존 왕세자였던 무함마드 빈 나이프 왕자를 밀어내고 빈 살만이 왕세자가 된 게 대표적이겠네요. 빈 나이프는 빈 살만이 새로운 왕세자로 정해진 뒤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체포되었고 주변 인물들까지 전부 수감되며 철저하게 몰락했죠. 대적자가 있는 경우는 독재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가 막장까지는 아닐 때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혹은 밀어주는 세력이 있는,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 대체하죠. 이 경우는 국가의 경제가 후퇴하거나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게이트가 터지면 시위가 일어나고 이 대적자가 시위대를 이끄는 인물이 되면서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무력을 통한 정권 교체가 사실상 독재 국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정권 교체 방식이죠. 독재면 행정부터 사법까지 다 장악당한 상태라는 말인데 이쪽들에서는 죽이거나 가두면 그만이기에 반발하는 인물이 나오기도 힘들고 나와도 제압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떨어질 테지만 독재가 흔들리는 것보다야 낫죠. 보통 비리를 저질렀다는 명분을 세워 잡아갑니다. 남은 건 군대죠. 괜히 군대 장악이 독재자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게 아니죠. 그런데 또 군대 장악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군대를 구성하고 운영하려면 인물들에게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지휘권을 줘야 하는데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아무리 측근들로 배치해놨다 해도 누가 아니면 몇 명이 힘을 합쳐 쿠데타를 일으킬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적도기니의 쿠데타도 최측근이자 군인이자 조카가 한 것이고요. 게다가 군사를 손에 넣지 못한 독재는 굳이 쿠데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압박만 해도 물러나게 할 수 있고 부정부패, 비리는 무조건 있다고 봐야 하기에 그걸 자꾸 흔들어도 되고 늙었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분란을 만들지 않고 퇴진하도록 만들 수도 있죠. 이걸 뭐 이리 길게 이야기했냐, 앞서 말했듯 보통 설만 나오고 큰 변화는 없는 게 현실인데 이번에 퍼진 시진핑 실각설은 지금 이야기한 실각설, 위기론이 현실화되는 사례와 상당히 겹치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위기가 있었고 설도 돌았지만 권력을 유지했다가 될 수 있겠지만 아주 의미 없는 실각설은 아닌 듯 보입니다. 적어도 이때까지 나왔던 시진핑 관련 설들보다는 가장 구체적이고 일리 있긴 하거든요. 게다가 이때까지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중국은 무반응으로 대응하던가 대충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실각설을 의식한 듯 시진핑이 회의를 열고 권력서열 상위에 있는 이들이 모여 시진핑의 말을 받아 적는 모습을 방송했죠. 물론 이것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방송에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장유샤가 시진핑의 말을 받아 적는 장면이죠. 이 장유샤라는 인물이 지금 시진핑 실각설의 핵심 인물이자 현재 시진핑의 대항마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중국에서 반정부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적자도 아니고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일당 독재 국가이기에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지도 않지만 공산당 내 파벌 경쟁의 대척점에 서 있고 유력한 대항마죠. 지금이야 시진핑이 독재를 하고 있으니 조금 덜해 보이는 느낌이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파벌 간의 경쟁과 견제가 심한 게 중국입니다. 동시에 장유샤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서열 2위, 즉 군인입니다. 주석이 시진핑이기에 시진핑을 제외하면 사실상 1위라고 봐도 무방하죠. 장유샤가 왜 대항마로 불리냐, 앞서 말했듯 독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대 장악입니다. 지금 시진핑 실각설의 가장 큰 포인트가 실질적인 군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시진핑이 아니라 장유샤라는 분석 때문이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장유샤가 어떤 인물인지 또 왜 틀어졌는지 실각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에서 나왔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사실 장유샤와 시진핑 둘은 오히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있습니다. 장유샤는 홍얼다이라고 하는 중국 혁명원로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창군한 1세대 장군 장중신이죠. 시진핑 인생 영상을 보셨다면 알아채셨을 겁니다. 시진핑과 출신이 같죠. 심지어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 장중신은 국공내전 시기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에는 나란히 농촌으로 하방되어 사실상 추방되어 고생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 자라면서 각자가 선택한 길은 조금 달랐지만 장유샤는 군대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일단 현재 장성들 가운데에서 몇 없는 실전 전투 경험을 가진 인물이죠. 1979년 중월전쟁에 참전해 최전선에서 싸운 야전군 출신이며 1984년 라오산 전투에서도 전공을 세웠습니다. 경험뿐만 아니라 정규 군사교육을 다 받은 엘리트 장교이기도 했고요.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셔서 아실 텐데 이게 군대 내에서는 물론 계급도 엄청 중요하지만 계급과는 별개로 존경을 받거나 신망을 받는 지휘관들이 있죠. 또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한 고생과 겪은 고난에 비례해서 더 인정을 많이 해줍니다. 장유샤는 죽을 수도 있는 실전 전투, 그것도 최전선에서 싸운 경험에다 엘리트이고 계급도 높으니 충성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건 당연했죠. 시진핑의 집권은 다들 아시다시피 2013년 정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시진핑은 군대 장악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집권 직후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군대 내 반대파들을 싸그리 숙청했습니다. 심지어 시차이어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고보슝 전 인민해방군 장군까지 부패 혐의로 기소했는데 뭐 현직자들 제거야 그렇다 쳐도 둘은 전부 전직입니다. 전 국가주석이었던 장쩌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정설인데 사실상 시진핑이 둘을 제거한 것은 군 간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았죠. 내 권력에 저항하는 자는 누구도 무탈할 수 없다. 동시에 군사 개편을 통해 군대가 직접 무엇을 하는 체계를 싹 없애버리고 탑다운 중앙군사위원회가 직접 군에게 명령을 내리고 재무감사도 자체가 아닌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바꿨죠. 군대가 시진핑에게 절대적 충성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군사에서 주도권을 잃는 경우는 사실상 딱 하나입니다. 핵심 지휘관급 부주석급이 위원들과 짜고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죠. 근데 어차피 다 숙청하고 자기 사람들로 채워넣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했으니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딱 하나 찝찝한 게 있었는데 명령을 내리고 군을 통솔해야 하는 시진핑이 정작 군사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항상 군대 내에서 시진핑에게 불만을 가진 세력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회사에서 현장직, 사무직 간의 갈등처럼 현장 경험도 없고 와본 적이 없는 놈이 책상에 앉아서 왜 명령질이지 요런 느낌이죠. 그럼 그때마다 알아채고 숙청을 해야 하는데 인재도 날아가는 꼴이고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시진핑은 고민했죠. 믿을만하면서 군대 내에서 인정받고 신임받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사적으로 믿을만한 인물도 구하기 어렵고 군대 내에서 인정받고 신임받는 인물도 드문데 이걸 모두 충족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죠. 장유샤입니다. 출신도 같고 양가의 아버지는 함께 싸운 전우고 문화대혁명 때 고생한 것까지 똑같다니 야생과 다를 바 없는 정치판에서 이만큼 신뢰가는 관계도 찾기 힘들 겁니다. 장유샤에게도 나쁜 제안은 아니죠. 장유샤는 시진핑 집권 초기 경호인력을 직접 관리 감독하도록 맡길 정도로 본격적으로 시진핑의 인물이 되었고 공산당 중앙위원 겸 중앙군사위원까지 올라서면서 핵심 권력층에 합류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장유샤는 군사 경험이 없다는 시진핑의 단점을 완전히 커버해주었고 시진핑 체제의 핵심 군불로 분류되었죠. 이렇게 가까웠던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2022년 10월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전후입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라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후 행보나 군대 내 변화를 보면 아주 설득력이 없지는 않은 이야기이죠. 이전부터 말이 나오긴 했지만 기정사실로 보기도 했지만 2022년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총석이 4년임을 확정지으며 헌법까지 바꿔가며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시진핑 편에 서 있던 사람들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실제로 리더십은 흔들렸고 건강 이상설에다 중국 외부에서도 독재 국가다, 시진핑 자체가 중국의 리스크이다라고 연일 보도되고 경제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에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장유샤 정도였죠. 장유샤는 시진핑에게 한 소리 했고 이에 시진핑이 장유샤에게 왜 아직 물러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장유샤는 당신은 왜 물러나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정치에서는 암묵적 은퇴 시기가 있습니다. 칠상팔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68세가 되면 내려가라이죠. 당시
당시 시진핑은 53년생으로 69세, 장유샤는 50년생으로 72세였기에 즉 둘 다 68세를 넘긴 나이였기에 이런 말이 오고 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시진핑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주목받았던 게 홍월다이 숙청입니다. 시진핑도 장유샤도 건국 전부터 공산당 고위직이었던 부모를 둔 홍월다이인데, 원래 홍월다이들은 학교에 다닐 때부터 누구 아빠가 더 높냐를 이야기하며 서열을 따지던 이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집단을 잘 형성하기 힘들지만 홍월다이들은 힘도 있고 집단 형성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홍월다이를 관직에 앉히더라도 시중심보다 낮은 관직을 가졌던 사람을 기용하죠. 부친의 관직이 높거나 같다면 시진핑보다 자기가 낫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다 결정적으로 시진핑과 비교 대상이 되면 둘이 똑같은 인물이더라도 사람들은 언더독, 즉 시진핑이 아닌 인물을 응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독재체제에서 위대함을 빼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기다 결정적으로 현재 지지하는 노선이 시진핑과 다릅니다. 시진핑은 1인 통치를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해 홍월다이가 원하는 건 집단 통치거든요. 둘 다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는 건 같지만 방법이 다른 것이죠. 어찌되었든 시진핑은 후추나 원인승, 자오지양의 아들들 등 덩샤오핑 노선의 홍월다이들을 비롯해 수많은 문제가 되겠다 싶은 이들을 축출했습니다. 다만 자신도 홍월다이기에 또 아버지의 후광이 자신을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싸그리 싹을 뽑는 건 불가능했고, 비교적 유하게 내려가게만 만들거나 진짜 위험하겠다 싶은 이들만 숙청했죠. 그럼 축출당한 사람들과 그 세력은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반감으로 인한 지지는 홍월다이 중 가장 위에 있고 실질적인 힘이 있는 사람, 즉 장유샤에게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갈등이 밖으로 나온 게 시진핑이 장유샤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게 아주 유력한 사건인 2023년 로켓군 숙청입니다. 당이 그렇듯 군부에도 파벌이 존재합니다. 중국 군부는 크게 두 파벌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월전방, 하나는 대해방이죠. 월전방은 이름에 월이 들어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 1979년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입니다.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게 참전 경험이면 길 가다가 알아도 친해질 수 있을 정도죠. 당연히 월전방의 정신적 지주이자 대장은 장유샤입니다. 가장 높기도 하고 홍월다이 출신에다 시진핑이 측근이라며 데려왔던 인물이니까요. 독재이기에 시진핑과 측근일수록 영향력이 강한 것은 당연하죠. 아니 당연했죠. 대해방은 대만 해협을 마주한 푸젠성 등지에서 복무한 해군 출신들이 주입니다. 출신부터 군종까지 다르기에 어느 정도 서로 경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당장 어느 나라의 육군, 해군, 공군을 봐도 서로 더 힘들다, 빡세게 훈련한다, 강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소속의 자부심을 드러내죠. 하지만 한 나라에 소속된 군인이라는 것은 같기에 선의의 경쟁일 뿐 으르렁거리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으르렁거리더라도 상대방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지는 않죠. 근데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시진핑이 그렇게 만들었죠. 시진핑은 2010년대 말부터 신년 군사훈련 개시식을 비롯해 중앙군사위 1호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정군에 직접 훈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내가 군권을 쥐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에 시진핑이 군대를 통솔하고 충성심을 확보했던 방법은 월전방과 대해방 두 세력이 대립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대립할 수 있도록 인사를 분배함으로써 양쪽에게 나는 너희 두 세력을 전부 신경 쓰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월전방, 대해방 두 세력은 모든 권력과 지휘권을 갖고 있는 시진핑의 마음에 더 들려고 노력하겠죠. 시진핑의 마음에 들수록 개인이라면 더 높은 곳, 더 좋은 대우와 돈이 있다라고 우리 세력이 성장해야 나도 안전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눈밖에 나면 어떻게 숙청되는지 보았기에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시진핑과 더 가깝다고 보는 쪽은 대해방이죠. 이유는 대만에 대한 야욕 때문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관계는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갈등 요소이자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에게 대만은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요소이고, 반대로 중국에게 대만은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는 핵심 요소이자, 중국이 대만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해양 진출을 비롯해 TSMC까지 환산 불가능할 정도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탐나는 국가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켜야 하는 국가죠. 관심만큼 각 기관에서 보고서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사실상 전쟁이 난다고 보는 보고서부터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보니 전쟁까지는 안 간다, 대만 내의 위험한 반중보다는 안전한 친중이 낫다는 여론이 우세해져서 평화협정을 맺고 대만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분석, 미국이 손을 떼면 전쟁이 날 것이다, 미국이 손을 떼면 전쟁이 안 날 것이다, 뭐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중국과 대만이 전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유가
이유가 시진핑이 대만을 포기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해방이 대만 해협을 마주한 푸젠성 등지에서 복무한 해군 출신들이라는 말에서 이미 감이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해방은 주로 대만 강경파가 포진해 있죠. 대만을 얻으면 해협에 진출이 가능해지니 해군의 힘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기에 해군 출신 장성이라면 사실 당연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대만에 대한 야욕이 드러날수록 대해방이 더 우세해질 것이라고 봤는데, 그래도 앞서 말했듯 월전방은 군부 내에서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는 장유샤가 대장인 만큼 둘의 관계는 시진핑의 조율 아래 시진핑의 독재가 끝날 때까지 대립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앞서 말한 홍월다이들의 지지와 권력에서 밀려난 원로들까지 앞세 장유샤를 밀고 있고, 월전방의 주요 세력인 로켓군의 입지가 올라가면서 장유샤가 군권을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시진핑의 군부 장악을 과시하는 요소였던 중앙군사위 1호 명령은 2023년부터 사라지더니 군부가 보내는 시진핑에 대한 충성 메시지도 덜해지거나 아예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까지 나왔는데 당연히 중국 고위급들이 시진핑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안 되는 폐쇄적인 중국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 어떻게 찾아서 보고 있듯이 일반인들도 보는데 고위급들이 외부에서 나오는 보고서와 기사를 안 볼 리가 없죠. 사실 외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2018년 베이징대에 시진핑의 개인 숭배와 인기 제한 폐지를 비판한 대자보를 쓴 인물 판리친이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과 가까운 사이이고, 덩푸팡은 대놓고 덩샤오핑의 정책 중 하나인 실력을 키워서 때를 기다려라, 즉 국제사회에서 압도적인 위치가 아니면 나대지 말자라는 도광양해를 거스른 시진핑에게 우리 주제를 알아야 한다라며 비판한 일도 있었거든요. 덩푸팡은 2023년 중국 장애인연합회 주석에서 물러났고 덩샤오핑의 손자 덩저리도 공직에서 은퇴당했습니다. 홍월다이들의 반감, 장유샤에게로 기울어진 군대의 권력, 시진핑으로서는 리스크는 크지만 다시 한번 군대를 휘어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말한 것들 진짜라고 밝혀진 덩푸팡의 비판을 제외하고 장유샤에게로 기울어진 군부, 홍월다이들의 장유샤 지지 등 전부 다 거짓이고, 사실 시진핑의 군부 장악이 굳건하고 공산당에서도 불만 없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장유샤도 사실 시진핑에게 반감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시진핑은 한번 칼을 빼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2022년 10월 미국 공군대학 산하에 중국 우주항공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로켓군 관련 정보들이 있었거든요. 뭐 사실상 적대국인데 무슨 상관이지 싶지만 로켓군 기지의 위치, 발사 체계 등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었습니다. 바로 조사에 들어갔죠. 범인은 로켓군 사령관 리위차오 상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유학 중에 미국에게 정보를 넘긴 것이었죠. 이걸 빌미로 시진핑은 2023년 6월 로켓군 지휘부 즉 장유샤 라인에 대한 전격적인 숙청을 지시합니다. 로켓군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죠. 6월 말 리위차오는 본부 사무실에서 체포되었고 부사령관 우거원은 조사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소장급 이상 10명이 연이어 체포되면서 로켓군 수뇌부가 싹 깔렸죠. 여기서 끝났다면 장유샤도 아무 말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간첩지대에서 조사당한 거니 할 말 없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이 사건을 빌미로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듯 보였죠. 2023년 7월 중국 장비 발전부가 정군에 통지를 보냈는데 2017년 10월 이후 발생한 군사장비 조달 부패 행위를 제보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전방은 방산업체와도 가깝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통지는 리상푸 국방부장을 겨냥한 메시지일 확률이 높죠. 리상푸는 장유샤와 같은 파벌에 속한 인물입니다. 월전방은 아니고 산시방에 같이 속해 있는데 산시방은 말 그대로 산시 출신 인물들을 뜻하는 말이죠. 제가 부산 출신이니 부산파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겁니다. 과거 장유샤가 리상푸의 상관이기도 했기에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2023년 9월부터 리상푸 경지설이 돌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악랄한 범죄자라고 질타받으며 군적 취소와 더불어 계급도 박탈당했습니다. 로켓군에 이어 리상푸까지 추락하자 장유샤도 위태롭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상황을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이거 이때까지 진행되는 상황과 소문을 보니 시진핑이 장유샤를 쫓아내려고 압박하는 것이고, 즉 칼끝은 장유샤를 향해 있고 장유샤를 밀어내고 다시 한번 강하게 군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한쪽은 아니다. 장유샤는 여전히 시진핑 쪽에 서 있고 보고서가 나와서 조사하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장유샤를 조사하고 있지는 않다. 추측일 뿐이다. 그리고 두 세력이 서로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것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장유샤는 남겨놔야 한다. 양쪽 다 일리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2023년 6월 10년 만에 고위군 정치장교 회의
회의를 열고 현재 나라 당 군부 내부 상황이 모두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군의 부패 분자가 숨을 곳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총자루는 시종일관 당에 충성하고 믿을 수 있는 자가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자루는 군부의 실권을 변화가 발생했고 숨을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상 추가 숙청 예고였죠. 모두가 곧 장유샤의 목까지 날아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것과 달리 양상은 아예 다르게 흘러갔죠. 사실 지금부터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시진핑 실각설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특히 해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일단 실각설이니 반대 의견이나 반론은 뒤에 이야기하고 쭉 해보죠. 이때까지 순순히 숙청당했던 인물들과 다르게 장유샤는 이때까지 쭉 나왔듯 배경 즉 백이 남달랐습니다. 홍월다이들의 지지와 더불어 장유샤의 부친 장중신 아래에서 복무했던 이들도 남아있었고 시진핑의 독주에 찬밥이 된 당 원로들도 장유샤 편을 들었다고 추측되죠. 2024년 중반 장유샤는 반격의 칼을 든 듯 군부에 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유샤가 아니라 대해방 쪽에서 숙청이 일어났죠. 로켓군 숙청 당시 시진핑의 명을 받고 군부 숙청을 주도했던 인물은 허웨이둥과 мя오와 라인이었습니다. 허웨이둥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시진핑, 장유샤에 이어 중국군 서열 3위이자 대해방의 리더급이죠. мя오와는 시진핑에게 총애를 받는 인물이자 대해방이고요. 특히 мя오와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대해방 중 허웨이둥 다음으로 서열이 높고 시진핑의 최측근 인사, 직계 인사라는 평을 받던 인물입니다. 시진핑이 직접 발탁해서 앉힌 인물이기도 하고 시진핑의 정치적 기반인 푸젠성에서 주둔한 제31 집단군에서 오래 복무했기에 또 복무한 기간이 시진핑이 정치위원으로 근무했던 시기와 겹치기에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2024년 11월 мя오와가 직무 정지되었다고 밝혀졌고 결국에는 위원직에서 면직되었습니다. 중대한 기후 및 법률 위반이 이유인데 기후 위반은 정치 업무, 생활 등 내부 규율을 어긴 행위를 말하며 보통은 징계나 심해봤자 면직 수준이지만 법률 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죠. 허웨이둥은 사라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허웨이둥이 부패 혐의로 낙마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기사를 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으나 회의를 비롯해 정치국 집단 학습, 부주석 2명이 꼭 참석하는 나무 심기 행사 등 모두 불참하면서 지금은 사실상 낙마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있죠.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지만요. 만약 진짜 숙청된 게 맞다면 허웨이둥의 케이스는 아무리 추측이고 뭐고 다 떼고 봐도 군부 내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리 숙청이 활발한 중국이라지만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교체가 아니라 임기 중에 낙마되었다는 건 결이 다른 사건이거든요. 사례라고 해봤자 천안문 사건 당시 자오지양이 실각한 건데 자오지양은 군부 출신도 아니고 민주화 시위에 동조하는 입장이었다는 이유로 즉 명확한 이유가 있었지만 허웨이둥은 아니죠. 중앙군사위 부주석이었던 고보슌과 시차이어우가 퇴임 후 자리에 없을 때 숙청 당했음에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매체에서 난리가 났던 걸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만큼 핵심 인물이 앉는 자리이고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라는 말이죠. 어찌되었든 현재 중앙군사위원회는 반토막 났고 시진핑을 제외하면 1980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류전리와 장성민은 좀 애매한데 일단 로켓군의 전신인 포병부대 출신이기도 하고 장유샤와 고향도 같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맞다면 흐름상 살아남았으니 장유샤 편에 섰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202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의 폐막식에서 장유샤가 시진핑을 등지고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실각설은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했죠. 단순히 반중 언론을 넘어 주류 매체들까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 재단의 간행물 차이나 브리프에서는 관영 매체에서 시진핑의 중심적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죠. 인민일보, 신화통신, 중국 중앙방송 등 중국에서 체제 선전독으로 활용되는 관영 언론이 시진핑을 언급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 6월 10일 인민일보의 일면이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의 인터뷰였는데 체제 선전의 도구인 만큼 정치 관련이 아닌 민간 분야가 일면에 실린 건 10년 전 알리바바의 마윈이 마지막이었죠. 니혼게이자 신문, 흔히 니케이 신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베이징 주재 특파원이자 중국 전문가로 유명한 나카자와 카츠지 위원은 시 주석 취임 후 지난 10년과 올해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시진핑의 권력이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 부분 무력화됐으며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전 총리, 장여우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이 전국의 실세로 부상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는 함께 2003년에서 2013년 초까지 중국을 이끈 영혼의 듀오입니다. 둘 다 공청단으로 분류되죠. 중국 공산당 3대
현대 계파는 공청단, 상하이방, 태자당 이렇게 분류됩니다. 이렇게 계파가 대립하면 일당 독재는 유지하면서 1인 독재는 아니게 할 수 있죠. 즉 앞서 말한 집단지도 체제라는 말이죠. 공청단은 후진타오가 이끌었고 상하이방은 장점인이 이끌었습니다. 2022년 이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10월 22일 제20차 전국대표 회의에서 후진타오가 끌려나간 장면이죠. 시진핑은 호랑이도 파리도 때린다는 9월에 부패와의 전쟁으로 상하이방을 몰락시켰고 이미 이전부터 사실상 장악한 상태였지만 2022년 전국대표회의에서 공청단의 리더인 후진타오를 끌고 나가면서 모든 권력을 확실히 장악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후진타오 사건이야 그 안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기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청단으로 분류되는 핵심 인물 3명이 중앙 권력에서 밀려났죠. 리커창, 호추나 왕량입니다. 리커창은 2012년 원자바오의 후임으로 국무원 총리로 임명되면서 공산당 서열 2위였던 인물이고 후추나는 국무원 상원 무역 담당 부총리로 리커창과 함께 시진핑을 견제했던 인물입니다. 왕량은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의 상무위원 7인 중 한 명이자 경제 쪽에서 두각을 보였던 인물이죠. 특히 후추나는 말 그대로 후진타오에게 예쁨을 받던 인물이고 후진타오가 티베트 자치구에서 당서기를 지낼 당시 같이 일했던 인물이자 후진타오가 차차기 최고 지도자로 임명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던 인물입니다. 즉 원래라면 시진핑 다음으로 주석이 될 인물이었다는 말이죠. 2022년 전국 대표회의에서 리커창은 정계를 은퇴했고 7개월 뒤 사망했으며 왕량도 은퇴하게 되었고 후추나는 적어도 리커창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치국 상무위원은 고사하고 중앙정치국 위원 25인 명단에도 들지 못하면서 권력에서 멀어져 버렸죠.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일명 정협의 부주석이 되기는 했지만 일단 정협은 실권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말이 부주석이지 사실상 명예직으로 취급받는 직함이고 부주석이 2명뿐인 중앙군사위원회랑 다르게 정협의 부주석은 20명이 넘죠. 정협의 주석은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왕훈잉이고요. 즉 2022년은 시진핑이 원래 허용되던 2연임을 넘어 3연임을 성공시키면서 동시에 세계 2위 경제에 대한 시주석의 장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다라는 AP통신의 말처럼 진짜 시진핑이 모든 권력을 다 손에 넣은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실제로 부상했다는 건 원로들이 힘을 얻었고 그 주축이 2022년에 사실상 힘을 잃었던 공청단이라는 말이죠. 앞서 장유샤가 원로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원로가 이들이고요. 즉 전체적으로 보면 추락했던 공청단이 뭉쳐서 반격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올해 4월쯤 전례 없는 수뇌부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인사를 책임지는 중앙조직부장 리간제와 대만 및 비공산당 정파와 교류를 총괄하는 중앙통일전선 공작부장 스타이펑이 자리를 맞바꿨거든요. 리간제가 스타이펑 자리로 스타이펑이 리간제 자리로 갔다는 말인데 중앙정치국원 간 자리를 바꾸는 건 언뜻 생각해봐도 이상하죠. 중국에서도 역사상 처음입니다. 리간제는 시진핑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흔히 시진핑과 동문인 칭화대 라인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스타이펑은 분류가 좀 애매한데 일부에서는 공청단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1985년 중앙당교 법학 교수로 임명된 후 당교에서 후진타오를 보좌했거든요. 근데 시진핑을 보좌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말한 것들 말고도 시각설을 근거로 거론되는 것들 또 관련된 설들은 많죠. 중국이 사실상 주인공인 브릭스 정상회의에 시진핑이 불참한 것, 5월에 공산당 중앙정치국 비밀 확대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시진핑이 권력을 잃었고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정치를 사실상 관장하고 있다는 말, 또 여기서 논의한 것 자체가 시진핑의 거취 문제, 즉 전면 퇴진이냐 부분 퇴진이냐를 논쟁했다는 말, 그리고 처음에 말했듯 과거부터 있었던 실각설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를 의식한 듯 집단 학습회의를 보여주며 건재함을 과시하는 모습이라던가 마치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하거나 꾸미지 말라는 듯 인재 선발 활용해서 당성, 정치 성향 평가를 강화하고 간부의 경계와 충성, 청렴도를 중점적으로 잘 살펴야 한다라며 공무원 식사에서 술과 고급 요리를 금지하는 사실상의 공직자 금주령까지 내렸습니다. 심지어 식사 인원은 3명으로 제한했죠. 이것들 말고도 더 있긴 하지만 큼지막한 것들은 다 다른 것 같네요. 이제 멀고 먼 길고 긴 길을 왔으니 시각설의 결론이 뭔지 정리와 마무리를 좀 해보죠. 큰 흐름만 정리하면 장유샤는 시진핑의 인물로서 핵심 권력층으로 올라섰는데 2023년 로켓군 숙청이 터지고 무슨 이유에서든 시진핑은 장유샤를 향해 칼을 뽑았지만 장유샤는 이때까지 숙청당했던 인물들과 달리 홍월다이들 그리고 원로, 특히 공청당의 원로들이 장유샤를 지지하고 도와주면서 오히려 반격으로 대방 쪽 인물들이
군부들이 대거 숙청되었고 군부를 장악했다. 군부를 장악한 장유샤와 함께 공청단 원로들이 사실상 정치를 장악하면서 시진핑은 실권을 잃었다입니다. 아직까지는 설이기에 결국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각설이 진짜이며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실각설은 부풀려진 이야기다이죠. 먼저 실각설, 이때까지 말한 것들 추측들이 상당수가 사실이며 권력이 흔들리거나 이동이 있었다면 흘러갈 시나리오는 8월에 20기 중앙위원회에서 여는 제4차 전원회의 일명 사중전회가 열리는데 이때 시진핑이 물러날 것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예상입니다. 시진핑이 퇴진한다면 과거 즉 덩샤오핑 이후 체제인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겠죠. 권력서의 6위인 딩실샹이 총서기를 맡고 후진타오의 지지를 받는 첨진잉이 총리, 장유샤가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올라간다. 아니면 이 실각설을 주도하는 계파가 공청단이기에 원래 공청단의 핵심 인물들 왕양과 후추나가 중앙 권력으로 돌아와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할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함은 일치 않을 수도 있죠. 이미 사례도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실권을 모두 장악한 뒤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최고 지도자가 되었지만 정작 초기 집권은 화거펑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덩샤오핑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을 때도 직함상 최고는 화거펑이었죠. 나중에는 축출되었지만요. 덩샤오핑은 실권을 행사하는 내내 국가 주석이나 당 총서기직에 앉았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덩샤오핑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였죠. 실각설은 사실이 아니다, 부풀려졌다도 보죠. 이번 영상이 예고한 것과 달리 엄청 오래 걸린 이유는 길기도 길지만 매체마다 분석하는 기관마다 심지어 같은 언론이나 기관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본 실각설의 내용은 스토리는 어찌되었든 사실이 아니라 추측이라는 말이죠. 일단 이때까지 말한 숙청격변, 이상징후들 이것들의 최종 결정권자 즉 사인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현재 시진핑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시진핑이 주도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높다는 말이죠. 실각설의 추측과 반대로 장유샤는 여전히 시진핑에게 충성하고 있고 군부숙청은 이때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이라고 봐도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호주에 위치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굳이 분류하자면 보수 쪽으로 분류되는 로위 연구소에서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역사적 선례는 숙청이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고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시 주석은 경제, 군사, 외교 수단을 모두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의 장기 목표들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죠. 권력 장악을 위해서 혹은 부정부패나 비리 관련해서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조차 숙청한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인물이 숙청되었고 슬슬 공산당에도 새로운 인물들, 젊은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이기도 하니까요. 군부 권력이 불안하기에 실권을 잃었기에 브릭스에 불참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진핑은 올해에만 해외 순방을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리고 군부 권력이 불안하다를 비롯해 실각설의 모든 내용이 사실상 장유샤와 시진핑의 대립에서 나오는데 대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측이죠. 앞서 한 말처럼 장유샤가 시진핑에게 여전히 충성하고 있다면 실각설에서 나오는 추측의 대부분이 부정되어 버리니까요. 새로운 정책결정 기구가 생겨났다도 실각설의 근거 중 하나인데 이건 지금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실각설 이야기에서 뺐습니다. 얼마 전인 6월 30일 신화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정책심의 조율기구 설립이 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사업에 대한 중앙 집권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력을 강화하고 주요 과업의 실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협조기구는 직책과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대 사업의 실시에 더 효과적인 통합과 조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약해졌기에 새로운 정책결정 기구가 만들어졌고 시진핑이 정책결정에서 후순위가 되었다는 신호다. 시진핑의 권력이 강하면 이런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주장인데 이게 보도를 직역해서 설립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새로운 기구 설립이라고 한국을 비롯해 해외 언론과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면서 퍼져나간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이트까지 뒤져가며 찾아봤는데 당중앙위원회 정책심의 조율기구는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번에 보도한 건 새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아니죠. 핵심은 오히려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진핑은 정책이나 업무를 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비공식 기구인 영도수조를 통해 권력을 강화해왔는데 집권기간 동안 설치되거나 강화된 위원회 혹은 영도수조들의 설치 근거, 임무 및 운영 방식을 명문화해서 서로 각자의 일을 잘하도록 다른 영역에 손을 못 뻗도록 하겠다가 주 내용입니다. 월권을 못하게 하겠다는 오히려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쪽으로 해석되는 게 맞겠죠.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싶기도 하고, 시각설과 아예 다른 시각에서는 시진핑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지금 시진핑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사연임을 위한 준비라고 보기도 합니다. 시각설에서 개파는 이미 말했듯 외부에서 정한 것이며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이 힘들죠. 몇몇을 제외하면 애매하고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다른 개파로 분류되다가 시진핑의 친위대로 불리는 시자진에 소속된 인물이 있는가 하며, 다른 개파로 분류되는 인물들도 당에서 일할 때는 시진핑에게 절대 충성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니까요. 앞서 나온 후추나도 시진핑 주석의 관심과 지지 아래서 지속 가능한 창의 중국 이사회가 성립됐다며 대놓고 찬양을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한편의 무성 영화를 보고 있다고 봐야 하죠.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행동이나 표정, 상황을 보고 예상할 뿐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본심이 뭔지 독백을 해주지도 자막으로 띄워주지도 않기에 결국 확실한 표현이나 상황,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화를 계속 봐야 하죠. 이때까지 나온 것들로만 종합해봤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하다입니다. 이 격변이 권력이 이동했고 시진핑의 입지가 약해져서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시진핑의 지휘 아래 사연임을 위한 권력 잡기인지는 모르지만요. 시진핑 실각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